소포 상자. 셜록 홈즈의 탁월한 추리력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나는 가능한 너무 선정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소개하려고 나름대로 신경 써왔다. 따라서 기록을 하면서 내용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주변의 세부 사항들을 생략함으로써 자칫 사건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그런 사건들 가운데 유난히 끔찍하고도 기이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난다. 찜통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날씨가 푹푹 찌는 8월의 어느 날이었다. 베이커가 홈즈의 집 건너편에 쭉 늘어서 있는 노란색 벽돌집 지붕 위로 강렬한 태양이 눈을 찌를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에 안개 낀 날씨 속에서는 그 벽돌집들이 음산한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홈즈는 커튼을 반쯤 제쳐놓고 소파에 기대 앉아 아침에 온 편지 한 통을 몇 번이나 계속 읽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추위보다는 더위에 익숙해 섭씨 32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더위는 견딜만 했는데 신문은 볼 게 하나도 없고 의회도 폐회 상태라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없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 텅텅 비어있고 나도 뉴포리스트 숲속이나 사우스시의 해변이 그립기만 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 휴가를 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홈즈는 휴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그는 런던 한복판에 앉아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없나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자료들을 들추며 열심히 살펴볼 뿐이었다. 그는 기막힌 재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을 감상하는 재주는 없었다. 그가 기분 전환으로 삼는 일이 있다면 단 하나. 도시 범죄자에게서 시골 범죄자로 눈을 돌리는 일이었다. 홈즈가 편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신문을 내던지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다. 왓슨, 자네 말이 맞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나는 대답을 해놓고 나서야 그가 내 생각을 읽고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놀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홈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나를 보며 껄껄 웃어 제꼈다. 자네, 기억나나? 내가 지난번에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리팽이 친구의 속마음을 추리로 알아맞히는 대목을 읽어줬을 때 그건 단지 작가 특유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자네가 말했자는가? 나도 때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 이보게, 자네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방금 전에 자네가 신문을 내던지기에 난 자네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내심 반가워했지. 거봐, 우리가 결국 생각이 통하지 않았나? 하지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소설에서 리팽은 그냥 알아맞힌 게 아니라 친구가 한 행동을 보고 힌트를 얻은 거지. 돌머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든지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건가? 자네, 그 생각은 못했군. 자신의 표정 말일세. 누구나 얼굴엔 감정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리고 자넨 유독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내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냈다고? 그렇지. 눈에서 읽었다네. 그 몽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네 기억나나? 아니, 전혀. 내가 말해주지.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자네가 신문을 내던지는 행동이었어. 그 다음엔 30초쯤 멍하게 앉아있더니 액자 속에 있는 고든 장군의 초상화를 바라보더라고. 그때 자네의 표정이 바뀌어가고 있었네.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어. 자네 시선은 이내
책장에 놓여있는 헨리워드 비처의 초상화로 옮겨가더군. 그러고선 자연스레 벽으로 움직였어. 자네 생각이 뭔지 분명해 보였지. 비처 목사의 초상화를 고든 잠근 것처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으면 장식적인 효과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마음을 훤히 읽었군. 그래, 거기까지는 맞을 거야. 그런데 자네는 다시 비처 목사를 생각했어. 눈을 찌푸리며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이 사진을 자세히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지.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전쟁 때 비처가 북부편에서 일한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나중에 그가 과격분자들에게 엄청 당하지 않았나? 자네가 그때 하도 분개해서 당연히 기억날 거라고 생각했지. 잠시 후 자네가 그 사진에서 시선을 돌리기에 혹시 남북전쟁 쪽으로 생각이 움직였나 싶었다네. 아닌 게 아니라 자네 표정이 굳으면서 눈을 깜빡이며 주먹을 꽉 쥐더라고. 그러다가 얼굴이 우울해지며 고개를 흔들더군. 전쟁의 공포와 죽어간 사람들 생각이 났겠지. 그리고 전쟁이 곧 어리석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내가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말을 한 거지. 정확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걸? 왓슨, 솔직히 말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자네가 지난번에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해서 일부러 해본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크로스가의 이상한 소포 배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자네는 혹시 봤나? 아니, 못 봤는데? 그 신문 좀 이리 주게. 자, 이 기사야. 한번 읽어보게. 크로이든의 크로스가에 사는 수장 쿠신 양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쩌면 사악한 징조를 담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제 오후 2시에 그녀는 갈색 종이로 쌓여진 작은 소포를 배달받았다. 상자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어 소금을 쏟아내다가 잘라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귀 2개를 발견했다. 쿠싱 양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상자는 전날 아침 벨파스트에서 온 소포였다. 그런데 발송인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건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50대 노처녀인 쿠싱 양에게 우편물이 오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쿠싱 양은 몇 년 전 펜지에 살 때 의대생 3명에게 방을 세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자 그들을 쫓아냈다. 이번 일에 대해 경찰은 그 학생들이 쿠싱 양에게 복수하기 위해 해부실에서 시체의 귀를 잘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세 학생 중 한 명이 아일랜드 북부의 벨파스트 출신이라 경찰의 추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계의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맡겨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 데일리 크로니클에도 같은 기사가 실렸군. 그리고 아침에 레스트레이드한테서 편지가 왔다네. 자, 읽어보게. 내가 신문을 읽고 나자 홈즈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신이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해결하리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우선 단서를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파스트 우체국에 전보를 쳐서 문의해본 결과 특정 소화물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보낸 사람을 기억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용된 상자는 반 파운드 용량의 담배 상자로 아무런 단서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의대생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데 어쨌든 당신이 잠깐 이곳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쿠싱 양의 집이나 경찰서에 있을 것입니다. 왓슨, 자네 어떤가? 크로스가에 같이 가지 않겠나? 자네의 기록에 뽑힐 만한 의외의 수하게 될지도 모르겠지. 그러지 않아도 재밌는 일이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우리는 곧 준비를 하고 기차역으로 갔다. 크로이든에 도착하자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져 런던보다 훨씬 상쾌했다. 역엔
언제 봐도 다부지고 족제비 같은 인상을 주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마중 나와 있었다. 쿠싱양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크로스가에는 현관 층계를 흰색으로 칠해 산뜻해 보이는 2층 벽돌집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현관 층계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쿠싱양 집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며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쿠싱양은 자수를 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다. 레스트레이드를 보자 그녀가 대뜸 말했다. 그 섬뜩한 것들은 지금 창고에 있어요.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죠. 당신 집에서 홈즈 씨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여기 놔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꼭 여기서 보여드려야 하는 거죠? 홈즈 씨가 직접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뭘 더 물어보겠다는 건가요? 홈즈가 나서서 말했다. 네, 됐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심려가 크셨을 겁니다. 세상에, 전 워낙 사교성이 없는 성격이라 집안에서만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제 이름이 나고 경찰이 집에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에요. 경감님, 그런 걸 정 봐야 한다면 여기로 가져오지 말고 창고로 가서 보세요. 집 뒤쪽으로 가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안으로 들어가 갈색 상자를 내왔다. 우리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서 상자를 풀어보았다. 끈이 뭔가 이상한데요? 홈즈는 상자에 메어진 끈을 풀어 햇빛에 비춰보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경감, 이 끈을 좀 봐요. 타르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타르를 칠한 끈입니다. 쿠싱양이 가위로 끈을 잘랐다면서요? 그런데 끝이 두 가닥으로 풀려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매듭 지은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매듭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단정하네요. 그 점은 나도 적어 놓았어요. 레스트레이드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포장지가 갈색인데 독특한 커피 향이 나는군요. 경감은 못 느꼈는지 몰라도 난 분명히 나거든요. 그리고 주소를 J펜으로 쓴 것 같은데 펜 쪽이 굵고 잉크질은 나쁜 것 같습니다. 크로이든의 Y를 처음엔 I로 썼다가 나중에 고쳤고요. 글씨체로 보면 남자가 쓴 게 분명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아니고 크로이든이란 이름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자는 반 파운드 용량의 담배 상자이고 바닥 왼쪽 구석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상업용으로 쓰는 굵은 소금인데 그 속에 기이한 물건이 들어있군요. 홈즈는 무릎에 나무판을 올려놓고 귀 2개를 꺼내 나무판 위에 얹어 자세히 들여보았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도 옆에서 그 끔찍한 물건을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살펴보던 홈즈는 마침내 그걸 상자에 다시 넣어넣고 골똘히 생각했다. 이 귀가 한 사람 게 아닌 것은 알고들 계시겠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 봤어요. 이게 의대생들이 한 짓이 맞다면 해부실에서 2사람 귀를 찾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건 그냥 못된 장난질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부실에서는 시체에 방부제를 주입해 놓죠. 그런데 이 귀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게다가 곧바로 잘라냈어요. 무딘 칼로 잘라냈는데 그건 의대생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대생이라면 왕소금을 쓰지 않고 방부제로 알코올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홈즈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다. 뭔가 잔인한 범죄가 배후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 또한 온몸이 오싹해졌다. 귀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쿠싱 양은 지난 20년 동안 펜지와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거의 하루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더군요. 그리고 범죄자가 스스로 그런 증거물을 소포로 보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 그건 모르죠. 만약 내 추리가 맞다면 두 사람이 살해된 것입니다. 하나는 여자 귀고 하나는 남자의 귀인데 여자 것은 귀걸이 흔적이 나 있고 남자 것 또한 귀걸이 자국이 있는 데다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어요. 둘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소포를 묻힌 건 목요일 아침이네요. 그럼 살인이 일어난 건 수요일이나 화요일, 아니 그 전일지도 모르겠어요. 쿠싱 양에게 죽은 두 사람의 귀를 보낸 건 범인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소포를 보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굴까요? 쿠싱 양에게 이런 걸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서운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다면 쿠싱 양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쿠싱 양이 알고 있을까요? 난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경찰에 알렸을까요? 귀를 어디다 묻어버리든지 했으면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쿠싱 양이 범인을 숨겨줄 입장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밝혔겠죠. 홈즈는 정원의 울타리 쪽에 시선을 두며 빠른 어조로 말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의 현관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쿠싱 양에게 뭘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 그럼 전 먼저 가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요. 쿠싱 양에게 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경찰서에 가 있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기차역으로 갈 때 들르지요. 홈즈와 내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쿠싱 양은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예의주시하듯 날카로운 눈매로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포는 저한테 온 게 아닐 거예요. 런던 경시청에서 온 분한테도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저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쿠싱 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즈는 그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물론 그럴 것... 홈즈는 벼랑간 말을 중단하더니 쿠싱 양의 옆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곧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홈즈를 돌아봤을 땐 그는 이미 원래의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쿠싱 양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모자, 귀고리, 그리고 조용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홈즈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은 싫은데요. 쿠싱 양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여동생이 두 분 계시죠? 어떻게 하셨죠? 저기 벽난로 위에 세 분의 사진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쿠싱 양이 맞고 다른 두 분도 쿠싱 양을 무척 닮았더군요. 그래서 자매인 걸 알았죠. 맞아요. 동생들인 세러와 메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막내 동생이 여객선 승무원과 함께 리버풀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이때는 동생이 아직 미혼일 때였죠?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직업이니까요. 맞추셨어요. 이 사진을 찍은 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브라우너 씨는 결혼 전에 남미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리버풀과 런던을 오가는 기선으로 바꿨죠. 그럼 정복자호를 탔겠네요? 아니요. 메데이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 집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술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맹세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얼마 후부터 다시 술을 마셨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완전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어요. 술이 그에게는 파멸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전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세로와도 크게 싸웠죠. 이제 메리한테서도 편지 온 지가 오래돼서 그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도통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쿠싱 양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앙금으로 남아있던 게 분명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온 터라 그녀도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결국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어서 새들어 있었던 의대생들 이야기도 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온갖 행위들, 그리고 일하는 병원 이름까지도 모두 낱낱이 이야기했다. 홈즈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가 가끔 질문을 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세로 양과는 왜 같이 살지 않으시는 거죠? 그건 선생님이 세로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크로이든으로 이사 오면서 그 애와 같이 살려고 했죠. 그런데 2달 전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어요. 동생을 욕하고 싶진 않지만 그의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맞추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세로 양도 메리 양의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하셨죠? 네. 처음엔 아주 잘 지냈죠. 메리 부부와 함께 살려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제부한테 온갖 욕을 퍼붓고 있죠. 술을 너무 마시고 술버릇이 나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러가 하도 그러니까 제부와도 사이가 안 좋게 된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쿠싱야. 홈즈는 일어서다가 말을 이었다. 세러 양은 월링턴의 뉴가에 산다고 하셨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밖에 나가 마차를 세우며 홈즈가 물었다. 월링턴까지는 얼마나 되죠?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왓슨, 내친 김에 한번 가보세. 이 사건은 간단한 것 같지만 뭔가 새로운 걸 깨우쳐주는 점이 있네. 이복의 마부, 가다가 전신국에 좀 들려야겠네. 홈즈는 전신국에 들러 전보를 보내고 다시 마차로 돌아왔다. 마차는 얼마간 달리다 어느 집 앞에 멈춰섰다. 홈즈가 마차를 기다리게 한 후 막 문을 두드리려는데 검정색 옷에 모자를 쓴 남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다. 쿠싱 양 계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쿠싱 양은 지금 상태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어제부터 뇌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의사인데 당분간은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일쯤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문을 닫았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홈즈는 흔쾌히 대답했다. 아무튼 세로 양이 특별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네. 뭘 캐묻다기보다는 그냥 좀 보러 온 거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다 알아냈어. 왓슨, 호텔로 가서 우선 점심을 하세. 식사하는 내내 홈즈는 바이올린 이야기만 했다. 최소한 500기니는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토트넘의 유대인 전당포에서 단돈 55실링에 구입한 얘기를 한참이나 떠들어댔다. 그런 다음엔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이상이나 쏟아냈다. 그러는 동안 뜨거운 햇빛도 꺾여 부드러워졌다. 경찰서로 가자 레스트레이드가 우리를 진즉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 씨, 당신에게 전보 한 통이 와 있군요. 아, 네, 답장이 왔네요. 홈즈는 전보를 살펴보더니 주머니 속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다. 잘 됐어요. 뭐가 말입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모든 걸 알아냈어요. 뭐라고요? 농담이시겠죠? 레스트레이드가 놀란 토끼 눈으로 물었다. 천만에요. 잔인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내가 말했죠? 그걸 지금 다 알아냈다고요. 그럼 범인이 누구죠? 홈즈는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더니 레스트레이드에게 주었다. 그자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내일 밤에나 체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말아주시오. 나는 해결하기 까다로운 사건에만 알리고 싶으니까요. 자, 왓슨, 가세. 레스트레이드는 홈즈가 준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연신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홈즈는 베이커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번 사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리를 했다네. 레스트레이드한테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연락 주라고 해놓았어. 범인을 체포한 다음에 밝혀지겠지. 레스트레이드가 해낼 걸세. 그는 아주 영민하지는 못해도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으니까. 그를 런던 경시청에서 알아주는 것도 바로 그 끈기 때문이지. 아니 그럼 아직도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닌가? 핵심은 찾았지. 그런 잔인한 짓을 한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으니까.
다만 희생자 중 한 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네. 자네도 짚이는 게 있지? 홈즈, 자네는 브라우너를 의심하고 있겠지. 그렇다네. 당연한 것 아닌가? 뭐가 의심스럽다는 건지 사실 난 막연하구만. 난 반대로 모든 게 명확해 보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혔지. 그런 방법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네. 아무런 선입견도 없으니 말이야. 아무튼 우리는 직접 가서 보고 그걸 근거로 추리해 보려고 쿠싱양 집으로 간 거지. 가서 맨 처음에 본 게 뭐였나? 비밀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차분하고 점잖은 여자와 그녀가 여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그걸 본 순간 소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온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 그리고 소포를 묶었던 끈에 배에서 도출 꿰맬 때 쓰는 것이라 난 바로 바다를 떠올렸지. 게다가 매듭도 선원들이 보통 쓰는 방식이었고 소포를 보낸 곳이 항구인데다 남자 귀에 귀걸이 자국이 있었어. 귀걸이를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이거든. 아무튼 이 사건에 관련된 남자들은 전부 뱃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네. 그 다음에 소포 주소를 보니까 수신인이 S 쿠싱양으로 되어 있는데 수잔 쿠싱도 S로 시작되지만 여동생 가운데도 S로 시작되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 조사를 해야겠지.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라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말을 끊었던 것이 기억나지? 놀라운 걸 발견했었거든. 대단한 단서가 됐던 거지. 왓슨, 자네는 의사니까 알겠지만 인체 중에서 귀는 가장 특징적인 부위 아니겠나?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난 인류 학회지에 귀에 대한 논문을 2편 썼어. 그래서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귀의 특징을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관찰했지. 그런데 세상에 쿠싱양의 귀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귀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나?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는 곧 깨달았지. 피해자는 바로 쿠싱양과 혈연관계라는 걸 말이야. 내가 가족에 대해 물어보자 쿠싱양이 금방 줄줄이 다 얘기한 거 자네도 기억하겠지? 먼저 여동생 이름이 세러이고 얼마 전까지 언니 집에서 살았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소포는 세러 양에게 온 것이었네. 세러 양이 제부와 크게 싸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서로 연락이 끊겼지. 만약 제부가 세러 양에게 소포를 보낸 일이 있었다면 분명 옛날 주소로 보냈을 거라는 걸 알았지. 자, 이렇게 추리를 하자 문제가 쉽게 풀려갔네. 우선 브라우너라는 자가 충동적이고 정열적인 사내라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아내와 오래 떨어져 있기 싫어서 더 좋은 자리를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거기다 술고래였지. 그래서 난 이런 확신이 들었네. 그의 아내나 선원 중 한 명이 살해된 거라고. 범행 동기는 물론 질투 때문이야. 자, 그럼 왜 범행의 증거물을 세러 쿠싱 양에게 보냈을까? 아마도 세러 양이 리버풀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았기 때문이겠지. 특히 브라우너의 심기를 극단적으로 건드렸던 거야. 브라우너가 타는 기선은 벨파스트와 더블린, 워터퍼드 항에 기항하는데 그가 범행 후 바로 메이데이호에 승선했을 경우 그 끔찍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항지가 바로 벨파스트일세. 이 대목에서 다른 가설을 생각했지.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봤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 그 가설은 브라우너의 부인을 짝사랑한 남자가 그들 부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지. 그래서 리버풀 경찰대학에 있는 친구 엘거에게 전보를 쳐서 브라우너 부인이 집에 있는지 그리고 브라우너가 메이데이 호를 탔는지 알아보라고 했네. 그런 다음에 세러 양 집으로 간 거라네. 그녀는 소포가 자신에게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그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니 말일세. 그녀가 쓰러진 날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그건 곧 그녀가 소포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엘거가 답장을 보내왔어. 그게 결정적인 해답이 됐지. 브라우너 부인은 사흘 전부터 집에 없고 브라우너는 메이데이호에 승선했다는 거였네. 그 배가 내일 밤에 템스강에 도착한다니까
브라우너는 곧바로 레스트레이드 손에 넘어가는 거지. 셜록 홈즈의 추리는 빈틈없이 맞아떨어졌다. 이틀 후에 그는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속에는 레스트레이드의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범인을 체포했군. 홈즈가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자, 읽을 테니 들어보게. 친애하는 홈즈씨, 우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어제 저녁 6시에 엘버트 항구로 가서 메이데이 호를 탔습니다. 알아본 결과 짐 브라우너가 승선은 했지만 이상한 증상을 보여 선장이 그를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더니 짐짝 위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몸을 흔들거리고 있더군요. 그는 우람한 체격에 깨끗이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가짜 세탁물 사건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그 엘드리지 비슷했습니다. 내가 용건을 말하자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어 배 위를 돌고 있던 수상 경찰들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는 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히 팔을 내밀어 수갑을 받았습니다. 그를 유치장으로 데려오면서 우리는 그의 짐짝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는 선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크고 날카로운 칼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더군요. 증거는 확실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는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그의 말을 받아 타이프로 치게 되었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바로 그 진술서 사본입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수사를 도와준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간단히 해결됐군. 그런데 레스트레이드가 우리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브라우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세. 네, 난 지금 이 사실을 다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내버려 두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난 관심 없어요. 그 짓거리를 한 후로 한숨도 잠을 못 잤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놈 얼굴이 가끔 떠오를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내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죽을 때 아내는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신을 끔찍이 위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든 게 세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난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끝내 파멸시키고 말 겁니다. 온몸이 썩어 죽는 꼴을 보고 말겠어요.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세러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러 쿠싱이 나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아내의 흙 묻은 발자국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세 자매 중에 첫째는 좋은 여자고 둘째는 악마고 셋째는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마리는 29살이었고 세러는 32살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마냥 행복했죠. 리버풀에 마리만한 여자는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세러를 초대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 가라고 했죠.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 가더니 아예 눌러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무렵 술을 끊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거의 주말에만 집으로 왔는데 가끔 배에 출항이 지연될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자연히 세러와 자주 얼굴을 맞대게 되었죠. 그녀는 키가 크고 머리칼이 검은 데다 거칠고 교활한 여자였어요.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 항상 거만했죠. 하지만 난 마리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와 단둘이서만 있고 싶어 한다거나 산책을 나가고 싶어 했지만 난 아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마리는 없고 그녀만 있더군요. 내가 마리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가게에 잠깐 갔다는 거예요. 내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마리가 없으면 단 5분도 화전에서 못 있나 봐요? 잠깐이라도 나랑 둘이 있는 게 불편하다면 정말 섭섭한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여자가 두 손으로 내 손을 갑자기 덥석 잡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 그 여자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손을 뿌리쳤어요. 그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 어깨를 툭 치더군요. 고집쟁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고는 웃는 척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결국 그때부터 그녀는 나를 죽도록 증오했어요. 정말 증오란 그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 여자를 그냥 집에 놔둔 게 큰 실수였죠. 하지만 아내를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매사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나중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성격까지 이상해졌고 우리 사이의 싸움이 그치질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지 답답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세로는 나를 피하면서 오히려 마리한테는 더 끈끈하게 달라붙었죠. 마리를 내게서 떼어놓느라 갖은 증상모략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난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무튼 마리가 그렇게 달라지자 나도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그런 나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알렉 페이번이라는 놈이 개입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놈은 처음엔 세러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우리 부부를 보러 왔었죠. 부침성이 좋아서 어디서나 쉽게 친해지곤 했었어요. 게다가 놈은 입담이 좋아서 같이 있으면 재미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놈은 한 달가량 지속적으로 우리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놈이 설마 그렇게 약삭빠른 짓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죠. 하루는 미리 알리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곧 나라는 걸 알고는 실망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난 알아챘어요. 아내가 내 발소리를 딴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알렉 페어베언밖에 없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그놈이 거기 있었다면 나는 당장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 성질을 한번 건드리면 물불 가리지 않거든요. 아내는 내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고는 나를 붙잡았어요. 짐, 그러지 말아요, 제발. 세러는 어디 있어? 주방에요. 그래서 난 주방으로 갔습니다. 세러, 그 페어베언이라는 자 말이오.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어머, 왜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 친구가 여기 올 수 없다면 나도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페어베언이라는 자가 다시 여기 나타나면 그 인간의 한쪽 귀를 잘라서 당신에게 선물로 보내드리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대답도 안 하고 그날 밤으로 짐을 챙겨 떠났으니까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도록 부추겨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수작이 다 들통난 거 아니겠어요? 한데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근처에 집을 구해서 하숙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페어베언이라는 자는 그 집을 들락거렸고 아내도 놀러 간다는 핑계로 거기서 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난 아내의 뒤를 밟아 그 집에 들이닥쳤죠. 아니나 다를까 놈은 겁먹은 스컹크처럼 담장을 넘어 도망치더군요. 나는 아내에게 또다시 그놈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아내는 그런 날을 갈수록 혐오했습니다. 세러는 하숙으로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지자 크로이든에 사는 언니 집으로 다시 갔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냉랭했죠. 그러다가 엊그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죠. 나는 그날도 7일간 항해를 해야 하는 메이데이 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통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출항이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난 집으로 갔죠. 가면서 혹시 마리가 내가 다시 돌아와 반가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집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거기서 마차 한 대가 나오는 거였어요. 옆으로 지나가는 걸 잠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 아내와 페어배원이 붙어 앉아 웃으며 떠들고 있지 뭡니까. 나를 보지도 못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쳐버렸어요. 지금은 그때 일이 꿈속처럼 가물거리기만 합니다. 매일 포금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두 가지 것이 뒤섞여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릿속에서 부두 노동자의 망치질 소리가 뭔가 쿵쿵 울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엔 완전히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같았죠. 나는 큰 나무 몽둥이를 주워 마차를 쫓아갔습니다. 한데 뛰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몸을 숨겼죠. 두 사람은 기차역에서 내리더군요. 다행히 매표소 부근에 사람이 많아 눈에 안 띄게 그들을 계속 따라붙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뉴 브라이턴 행 표를 사더군요. 나도 같은 표를 사서 그들과 3칸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닷가로 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나도 100m쯤 뒤에서 계속 따라갔죠. 얼마쯤 가다가 두 사람은 배까지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가더군요.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더위를 식히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둘은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였어요. 마침 바다에 안개가 끼어 아주 멀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도 배를 빌려 그들을 따라갔죠. 얼마쯤 가다가 그 배 가까이 접근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엔 우리 셋밖에 없었어요. 아,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배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내 눈을 보고 두려웠는지 마구 욕을 해대며 나에게 미친 듯이 노를 휘두르더군요. 나는 그걸 피하는 한편 갖고 있던 몽둥이로 놈의 대갈통을 계란을 깨듯 박살내버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아내만은 지켜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죽은 그놈을 껴안고는 목 놓아 소리쳐 울부짖는 거예요. 그 꼬락서니를 보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시 몽둥이를 휘두르고 말았죠. 아내는 결국 그놈 옆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난 포악한 맹수처럼 되어버렸어요. 만약 세러가 거기 있었다면 그 여자도 죽여버렸을 겁니다. 아무튼 나는 칼을 빼들었어요. 네, 그 다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고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만 세러가 자신 때문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나는 시신들을 배에 묻고 바닥을 뜯어내 배가 가라앉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돌아와 메이데이 호로 갔죠.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리가 없었죠. 그날 밤 난 세러 쿠싱에게 보낼 소포를 포장해 다음날 벨파스트에서 보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난 이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공포의 눈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단칼에 죽였지만 그들은 내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형사님, 이대로 하루가 간다면 난 죽든지 미쳐버릴 겁니다. 나를 독방에 가두지는 않겠죠?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면 형사님도 언젠가 고통에 처하게 될 때 지금 저에게 베푸신 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왓슨, 이 사건을 자네는 어떻게 보나? 홈즈는 서류를 놓으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사건에도 분명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우연히 세상을 지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 목적이란 건 무엇일까?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네.